부동산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정부가 상승을 계속 부추겼어요. PF 문제 터져도 벌써 터졌어야 돼요. 일본도 망했는데 가계부채 폭증해가지고, 중국도 망했는데 우리나라라고 뭐 통뼈라고 안 망하겠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 살지요. 일본, 중국, 미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일본, 중국이 20년 동안 침체가 온다면 우리나라는 40년이 온다니까요. 뭐 세계 경제가 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미국의 정책, 또 외국의 정책이 어떻게 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그러면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결국은 외적인 요인이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외적인 요인. 미국의 정책. 우리나라한테 직격탄이에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금년에 2.5로 예상돼 있었어요. 근데 IMF에서 2.2로 하향시켰잖아요. 그럼 내년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되느냐? IMF에서 최근에 2.0,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0으로 예측한 거죠. 맞고 안 맞고는 떠나서 IMF가 모든 분석을 통해서 2.0으로 예측했어요. 2.0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2.0이라는 수치는 카트라인이에요, 카트라인. 근데 IMF가 2.0이 내년에 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그 밑으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을 내년에 상당히 높게 봤죠. 한국은행도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좀 높게 봤다가 지금은 뭐 2.1 이 정도 보고도 있고, IMF는 2.0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장밋빛 전망만은 아니라는 거죠.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경제 성장률 2.0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왔을 때만 2.0 밑으로 경제 성장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경제가 밝지만은 않다. 저는 이러한 IMF의 경제 성장률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만일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외환 위기와 함께 또 외적인 요인과 함께 우리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최근에 삼성전자도 위기죠. 오만이 뭐 무너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도 굉장히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환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뭐 2.0이다. IMF가 이런 진단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안 좋은 뉴스만 계속 우리나라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일종의 트럼프 리스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뭐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서 트럼프가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다는 뜻이 아니라,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하니까 우리나라가 거기에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라고 보고 있어요. 부자 나라가 왜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왜 방위비도 제대로 안 내느냐, 이래가지고 돈 뜯어갈 궁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선 중에서도 막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가 지금 234억 불인가? 이 정도 돼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하는 건 39억 불뿐이 안 돼요. 39억 불. 그러니까 6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하는 돈이 6배 더 많다는 거죠. 이거는 환율 상승과도 관계 있어요. 돈이 엄청나게 유출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투자하는 게 6배가 더 높다. 이거는 많은 외화 유출이 일어나고 앞으로 환율 상승이 더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거는 나중에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물론 외화 유출되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우리나라 뭐 상속세가 너무 세고 뭐 세금이 너무 세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미국은 기업한테 뭐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굉장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갔잖아요. 대기업도 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도 세금 정책을,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피함으로써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상속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고액 구간에서는 50%를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대주주 같은 경우는 60%를 상속세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돈 버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절반 가까이 내요. 그 다음에 번 돈을 다시 나중에 상속을 하려고 보면 50% 상속세, 또 60% 상속세를 내요. 그러니까 전체 번 돈의 한 20%만 내가 가진다. 이런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속세, 증여세 이런 대폭 개선을 하지 않으면 외국으로의 유출이 계속 나타나서 환율이 상승하고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먹고 사는데, 어차피 트럼프가 되면 관세 정책은 시행할 것 같아요. 보편적 관세를 시행할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수출이 위축되죠. 수출이 위축돼요. 사실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이 수출이라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을 잘 보면 원자재를 외국에 가져와서 조립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수입하는 분들은 돈을 더 많이 주고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가져와서 조립해서 수출하는 분들은 만드는 데 더 많은 비용을 들으니까 수출하는 데도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환율이 상승하는 거는.
환율이 가장 좋은 건 안정된 게 가장 좋은데 지금처럼 급등락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기업한테는. 그래서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가 그러한 관세 정책을 취할지 안 취할지는 모르겠어요. 과거 이제 보호무역적으로 돌아갔을 때 옛날에 미국이 관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거든요. 보편적 관세. 1929년대 전 세계 공황이 왔었죠. 물론 그러한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공황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는 100년에 한 번씩 엄청난 전쟁이나 경제 공황이 왔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1929년에 경제 공황은 경기 침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경제 공황이 일어났을 때 특급 호텔에 수숙하러 오는 분들이 오면은 웨이터가 물어보잖아요. 들어와서 방에서 뛰어내릴 거냐, 투숙을 할 거냐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청에서 뛰어내리는 경제 공황은 경기 침체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위기거든요. 이러한 위기가 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지금 보호무역제를 취하는 게 1929년의 경제 대공황 시대하고 비슷한 상황. 모든 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공황 시대와 유사한 형태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규모가 2,000조 가까이 돼요. 이제 금년 3, 4분기가 작년 3, 4분기보다 비교했을 때 역대 최고 상승률이에요. 2,000조 가까이 되는데 가계부채가. 그럼 GDP에 거의 100% 된단 말이에요. 거의 100% 가까이 돼요. 전세 자금까지 하면 뭐 100% 훨씬 넘었고. 전세 자금은 또 빚이거든요. 근데 전세 자금을 안 치니까 대출 규모가 한 2,000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사상 최대예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왜 위험하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뭐 특례보금자리론, 또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 자금을 많이 풀어서 부동산을 살려왔어요. 살려온 게 빚으로 살렸단 말이에요. 빚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부동산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터지면 부동산 값이 하락하면 가계부채는 문제는 터지죠. 빚을 못 갚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나타나.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값을 올리는 길만이 살 길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안 터지려면 계속 집값을 올리든지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 떨어지게 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하고 은행이 도산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부동산 값을 올려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적은 걸로 막을 걸 잘못하면 크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의 사례를 얼마든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일본이 가계부채, 중국의 가계부채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해버렸죠. 최근에 어떤 분들은 일본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맨션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일본은 20년 동안 떨어져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는 데도 있지만 일본은 아예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 시장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이렇게 폭증하게 되면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통배라고? 일본도 망했는데 가계부채 폭증해가지고 중국도 망했는데 우리나라라고 뭐 통배라고 안 망하겠어요?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경고를 해왔죠. 가계부채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 지난번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내리면서 우리가 정부에 요청했던 게 그거죠.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해달라. 그만큼 가계부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더 이상 가계부채 문제를 늘리면 안 돼요.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IMF에서 2.0뿐이 안 되는 걸로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을 상승시킴으로써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엄청난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최근에 이제 가계대출 문제를 좀 조정하고 있죠. 가계대출을 좀 제한하고 있고 또 DSR 금리도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또 중간에 시행을 멈춰버리면 나중에 엄청나게 큰 일본이 20몇 년 동안 하락했어요. 일본의 골프장, 호텔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잖아요. 주택 가격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뭐 최근에 오른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20년 동안 떨어졌으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경제 구조 펀더먼트를 가지고 따지면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폭탄을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중국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중국이 몇 년 갈지 몰라요. 저 경기 침체가. 쉽게 살아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나중에 살아나겠죠. 그런 폭탄을 크게 맞으면 40년 후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생겨나겠죠. 이런 거를 왜 우리가 답습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제 정책 자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살려왔는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왜? 대출을 중단해 나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당 부분 떨어지도록 놔둬야 돼요. 그게 시한폭탄.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몇십 년 동안 살아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대출은 꾸준히 관리해야 되고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또 정치하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야 이거 부채를 탕감해 줄까? 과거에 부채 탕감하는 경우가 있었죠. 왜냐하면 빚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채를 탕감해 주면 이게 표인데 표를 얻기 위해서 부채를 탕감해 줄까 이런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채 탕감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이 빚을 많이 지게 되면
기대를 해요. 아, 정부가 부채를 좀 탕감해 주지 않을까.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요. 이때 정부가 다시 정치가 경제를 지배해버리면 표를 얻기 위해서 탕감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 경제가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조심해야 되겠죠. 네, 우리 경제 성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부채는 불가피해요. 미국은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부채. 국가 부채 말도 못해요. 뭐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예요. 경 단위. 근데 자꾸 미국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달러를 찍어내요. 다른 나라를 희생해서라도 미국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달러만 찍어내면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금 말고 지폐, 종이돈 가지고 가치가 있는 거는 달러뿐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환율이 자꾸 상승하는 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아무리 오르면 뭐래요? 원화 가치가 없어지고 휴지 조각이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부동산 값이 몇 배 올라도 그 부동산의 가치는 절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지금은 GDP의 100% 절대 넘으면 안 돼요. 지금 100% 임박해 있어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합하면 100%가 훨씬 넘어요. 이거는 관리해야 돼요. 80% 밑으로 다시 떨어뜨리기 위해서 서서히 진행을 해야 되지. 그래서 대출을 규제하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 잘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아우성 치면 또 대출을 풀어준다든가 하는 사태가 나타나면 우리나라 펀더먼털은 일본, 중국, 미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일본, 중국, 미국은 1, 2, 3, 4위예요. GDP 규모가. 우리나라는 지금 14위? 이렇게 되죠. 멕시코보다 낫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뭐 그런 1, 2, 3, 4위를 따라가려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엄청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 살지요. 세계 뭐 10위권, 뭐 10몇이라고 그러지만 굉장히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부자 나라잖아요. 그러나 GDP 규모는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데 비하면은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망하는 거하고 중국이 망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망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일본, 중국이 20년 동안 침체가 온다면 우리나라는 40년이 온다니까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과거 우리가 이제 경기 위기가 몇 번 왔었죠. IMF 때 또 그다음에 금융 위기가 또 와서 금융 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폭탄을 맞은 경우가 금융 위기인데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이제 뭐 그렇게 약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오지는 않지만 지금 세계의 글로벌 경제 구조가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외환 위기가 올 때나 금융 위기가 올 때는 우리나라가 막 경제가 성장할 때예요.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할 때 그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극복을 금방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위기가 오면 극복이 바로 안 돼요. 지금 장기 저성장 예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위기가 쉽게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하고 지금은 틀려요. 과거는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고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늘어나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장기 저성장 사태가 확실한 이런 상태에서는 과거처럼 위기가 오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런 위기가 온 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부동산.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비중을 보면 거의 80%에 육박해요. 전체 재산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한 35% 안팎이에요. 30%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8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자산이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면 부동산 가격이 나중에 하락을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전 자산, 어떤 분들은 전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또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오히려 부동산 때문에 마이너스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 재산이 부동산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나중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거란 말이에요. 뭐 경제가 어려워진다든가 외환 위기가 온다든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고 다른 나라는 부동산이 어려워지면 전체 자산 중에 30%대뿐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좀 덜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충격을 전부 다 받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계속 상승하는 이런 현상,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돼 있어요. 그 거품이 외적인 요인을 보면 내년, 내후년 계속 거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이 전 재산인 분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부동산은 60대 이상 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끝까지 안 팔죠. 안 파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간에 상속해봐야 상속세로 다 뺏기기 때문에 부동산을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중에 80살, 90살, 요새 100살까지 사잖아요. 굉장히 오래까지 살잖아요. 그 아들이 노인이 됐을 때 상속을 해줘요.
그러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3, 40대의 상속을 받아야 그 젊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아들이 60세 넘어가가지고 상속을 받으면 그때는 이미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받으니까 생산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뭐 노인이 노인한테 상속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와요. 너무 오래 사니까. 잘 안 죽어요, 요새는.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 비중을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상승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정부가 상승을 계속 부추겼어요. 왜? 빚이 너무 많으니까. 빚이 터지면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빚 문제를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 PF 문제, 터져도 벌써 터졌어야 돼요. 터져도 벌써 터졌어야 될 PF 문제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어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재건축은 불가능해요. 어떤 경우든 불가능해요. 아무리 용적률 많이 줘도 가격이 하락하면 재건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펴왔다고 봐야죠.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값을 엄청나게 폭등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정권이 많은 욕을 먹고 정권을 뺏겼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잡은 정권도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걸 겁내야 하고 있어요. 근데 가계부채 문제는 적을 때 폭발시켜야지 더 많을 때 폭발시키면 일어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맞고 상처만 생겨야 될 걸 팔다리가 부러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8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적이에요. 부동산을 사랑하는 민족이 세 나라가 있었죠. 과거에 옛날에 옛적에 부동산을 사랑하는 나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좋아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일본, 중국, 미국.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소유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고 일본도 강하고 중국도 강했어요. 일본은 소유권에 대한 애착이 없어졌어요. 엄청나게 큰 망치를 얻어맞고 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중국, 지금 얻어맞아서 눈에서 별이 번쩍번쩍해요. 중국은 지금 엄청난 침체를 겪을 거예요. 중국이. 머리를 한 대 맞았어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 거품이 빠지는 과정. 우리나라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일본, 중국 따라가면 큰일 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때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또 빚 많은 분들을 살리고 물론 금리를 내리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전 재산이 부동산인 분들이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뭐 금리를 인하를 해 나간다든가 또 돈을 푼다든가 부채를 늘려준다, 정책 대출을 풀어준다든가 이래버리면 일본, 중국이 얻어맞고 그러기 상태가 돼 있는데 우리도 과연 얻어맞을 거냐 이거죠. 내 정권에서만 얻어맞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금 정권이 국민들한테 인기를 좀 잃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근데 나 때만 괜찮으면 된다. 뭐 다음 정권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바이든이 그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옐런이. 막 단기 국채를 막 발행했잖아요. 돈을 엄청 풀었어요. 나 때만 경기가 좋으면 돼요. 주식상 화랑이면 돼요. 자, 트럼프 너 돼봐라. 네가 만일에 당선 가능성이 많지? 이렇게 예측을 했을 거예요. 당선 돼봐라. 이 폭탄을 내가 뿌려놓은 이 지뢰밭을 네가 한번 밟아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정권이 좀 국민들한테 인기를 덜 얻더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장기적으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 완전 비정상이에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미국이 올릴 때 따라서 안 올렸어요. 왜? 가계부채가 폭발할까봐. 부동산 거품이 빠질까봐. 금리를 안 올렸어요. 근데 지금 금리를 내려서는 안 돼요. 내려서는. 자꾸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고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걸 겁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장기 저성장지대의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기준금리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일본은 0. 몇 %대 기준금리다.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은 20, 30년 동안 폭탄을 맞은대요. 거기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좁혀 나가야 돼요. 좁혀 나가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맞춰 나가면 굉장히 고통을 느끼겠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기준금리 안 내린다고 엄청난 압박을 가하겠죠. 한국은행이 왜 기준금리를 안 내려? 이렇게 하겠죠.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데 꺼져야 돼요. 거품은 꺼져야 돼요. 지금 꺼져야 적게 꺼져요. 나중에 꺼지면 지금 거품 꺼지면 뭐 반값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거품이 빠지면 일본처럼 5분의 1 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내리는 거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계부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는 금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부동산 거품이 빠질까 봐 금리를 내린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